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 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죠. 쫙 빠지고 거래소 지수도 긴 연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줬었는데요. 이게 국내의 문제이고요. 미국 증시는 잘 안 빠집니다. 이게 지금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그 해외 증시하고 뭐 디커플링이라 그러나요? 좀 차별화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방송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그 하락하는 모습이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이죠. 8월 18일 날 국내 증시가 확 빠졌습니다. 이때 아마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빠졌는데 이날 저녁에 미국 증시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했었고요. 그다음 이때 이제 이건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해외 증시가 안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좀 튀어오른 상황이었고 그 다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선물지수가 약간 빠지는 듯 하면서 많이도 안 빠졌습니다. 한 0.56 정도였나 그랬는데 생각외로 확 빠져버렸습니다. 쭉 밀려버렸어요. 이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 7, 8천억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게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다시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7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쭉 밀렸었는데 장 끝날 쯤 돼갖고 한 5천억 정도를 환매수를 해갖고 회수해버리니까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2천억 정도만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별로 매도가 안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많이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안 빠져버렸거든요.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안 빠지고 지탱을 해버렸습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나스닥은 기술주가 지금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한 1% 정도 최고치로 다시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 빠질 거 예상하고 미리 빠졌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현상이 되풀이 되죠. 빠졌는데 안 빠지니까 덜 올리는 것처럼 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안 빠져버리니까 갭으로 떠가지고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만큼 빠져났는데 미국 증시가 안 빠지니까 갭으로 떠가지고 이 정도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한 1.3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그나마 조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많이 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한 0.6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흘러내렸는데 이 부분을 갭으로 떴다가 조금 밀리면서 많이 못 오르고 약간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증시가 못 올라가는 사이에 거래소 지수가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고점 돌파를 다른 데서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괜찮다고 올라왔던 이 부분만큼을 지금 뒤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위치가 현재의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키높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의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나스닥 말고요. 거래소는 다우지수하고 맞춰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지금 보시면 앞쪽이 고점까지도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다우지수의 현 위치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지수의 현 위치가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안 빠졌는데 우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키높이를 맞춰놨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이 잘 되고 있다가 우리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치에서 그 해외 증시의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이 정도 자리는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도 320 몇 명이 나왔어요. 290 몇 명 있다가 300명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놀라울 정도로 이 방역으로 추적하는 속도보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따라잡게 되면 좀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감까지 개인적으로 좀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다른 그 악재들보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해외 증시는 견조하지만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그 부분이 작용해서 하락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것은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선물을 6천억 정도를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금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팔면서 최근에는 별로 안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수했는 양이 좀 더 많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예전에 계속 많이 팔면서 선물 쪽으로 포지션을 상승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 매수 대신에 현물을 팔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면 어차피 현물로 먹거나 선물로 먹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 왔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매도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줄어드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팔 만큼 팔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선물 부분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2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오늘 6천억대를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물 쪽의 포지션이 상당히 상승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될 거는 옵션 쪽에서 콜을 한 260억 정도 매도하고 풋을 한 200억 정도 풋을 매수했습니다.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했기 때문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또 합성 포지션 해가지고 이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이 두 개 이제 합쳐봤을 때 어느 쪽 포지션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따지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종목도 있고 레버리지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했을지를 찾는다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단지 그냥 봤을 때 9월달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우선 옵션 쪽으로 하방으로 잡는 것은 바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하방 쪽으로 보는 것 같고, 선물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악재로 해서 쉽게 못 올라가고 주춤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뭐 하방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좀 종목을 잘 선정해서 꾸준하게 상승 쪽에 배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방향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횡설수설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할 때는 이게 지금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는갑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파트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파트가 두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본부장인가요? 김여정 직책을 제가 모르는데 김여정 씨로 하겠습니다. 김여정 씨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장 끝날 무렵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띄워놓고 그 계속 보는데 권한 위임 뭐 이런 글자가 지나갔길래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 외에서 빅텍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어제 그 시간 외에서. 그래서 빅텍 상한가 들어가길래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남 관련한 부분이나 북미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김여정 씨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리고 국방에 관련해서는 또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한테 권한을 다 위임해 준 상황. 국정원에서 국회에 발표할 뭡니까 국회에 조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했는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큰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김정은이 권한을 김여정 부본부장한테 위임했다는 얘기는 김정은의 어떤 신변 이상설 이런 것들까지 또 올라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김여정 씨 이미지가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막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게 김여정 씨가 만약에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그 집권하게 된다면 아주 강경한 뭔가를 할 것이 아닌가. 도발 같은 옛날에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어제 시간에서 빅텍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었어요. 근데 조금 유의했던 것은 특이했던 것은 빅텍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경협주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전쟁 도발의 위험이었다면 빅텍이 상한가 들어가고 남북 경협주가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급락을 해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는 별로 안 빠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방송 끝내놓고 그 부분을 봤거든요.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권한 위임이 그 전쟁 위험 같은 어떤 긴박한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빅텍이 상한가 가는 부분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뒤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건강이 이상한 건 전혀 없고 단지 그 통치 스트레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통치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권한을 나눠줬다. 혹은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약간 넘기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 책임지고 있다가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뭐 경제가 파탄났다 그럼 경제 파트에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누군가에 뛰넘겨주면 경제 부분이 파탄이 났을 때 그 화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로 바로 안 오고 그 맡은 사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위임이라는 단어는 국정원에서 그냥 표현상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 거지 북한에서 권한 위임이라는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해 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가기보다는 그 일부 어떤 그 선택권을 밑에 사람들한테 김현정 씨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이제 빅텍에 시간에 상한가 같다고 여기다가 그냥 갭으로 뜨는데 여기서 그냥 갖다 막 받아 넣은 거죠. 이 상한가다 이러고 전쟁이다 막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올라가는데 언제부터 틀어졌냐면 경협주인 아난티가 밀고 올라가 버렸어요 위로. 아니다 이거죠. 김여정 씨의 이미지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여정 씨는 두 가지 지금 두 얼굴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방문했었죠.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그 대담을 하고 나서 남북 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한에서 김여정 씨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여정 씨 팬클럽 정도가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씨가 남북 간의 그 화합을 이끄는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춰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여정 씨가 등장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남북 경협이 잘 되겠다 이런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대북 비라 관련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남북 그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죠. 그래서 아주 강경한 모습으로도 또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 비춰지는데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그 연락사무소 폭파 이게 연상이 돼가지고 전쟁 관련주가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대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경협주가 또 쫙 밀고 올라가는, 그 얘가 밀고 올라가니까 전쟁 관련주는 쫙 뒤로 빠지죠. 그래서 오늘 이 두 힘이 전쟁 관련주와 경협 관련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싸움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둘 다 약간 어정쩡하게 경협주, 그 전쟁 관련주도 좀 밀리고 그 다음에 경협주도 약간 뒤로 밀리면서 어느 쪽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애들하고 이 부분 가지고 또 토의를 해봤는데요. 우리 애들은 그 연평도 도발 같은 어떤 강경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봤었고요. 저는 지금 북한의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 도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괜히 도발했다가 더 봉쇄를 해버렸을 경우에 남한으로부터의 원조 자체가 끊겨버렸을 경우에 북한이 지금 수해를 비롯한 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서 섣불리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김여정 씨가 그걸 주도해서 어떤 연평도 포격 같은, 이게 뭐 대를 잇는 그 후계자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도발을 하겠지만 후계자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없다 했기 때문에 후계자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김여정 씨가 그걸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삐라 사건 때도 김여정 씨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군부에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 지시한 게 아니고 군부에 이야기를 해야 군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발 쪽으로는 안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애들은 도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갈렸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자자들 생각도 반반인 것 같아요. 전쟁 관련주가 좀 오르는 힘을 가지는 반면에 경협주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톤으로 봤을 때 당장 뭐 그 변화가 생길 건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관련한 어떤 그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올 때 좀 됐지만 김여정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화할 생각은 없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쪽으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그 유화 정책,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대화 쪽으로 혹은 남북 간에도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 대화 쪽으로 가려고 해도 지금 가장 그 걸림돌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코로나 확산되면 특사가 가려고 해도 그 북한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코로나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북한의 김여정 씨에게 권한 위임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위임 통치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위임 통치가 아니고 그냥 일부 권한을 받아서 그냥 그 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냥 바지 사장 정도 앉혀가지고 어떤 그렇게 하는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남북 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가 상당히 중심에 서 있는 오늘의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을 거예요. 여기 빅텍이 5천만 주 정도 터졌네요. 이쪽 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 오늘 코로나가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뭐 진단키트인 시젠이라든가 뭐 한국알코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어느 쪽 파트가 강했느냐 하면 원격 관련한 종목죠. 그 다음에 그 인공호흡기 관련주 이쪽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 그 원격 교육 관련한 게 YBM 넷이 대장격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온라인 교육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 보여서 조금 그 계속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 원격
그 지원 관련한 그 실적 좋은 종목이 알스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 강하게 올라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알스포트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힘겨운 상황이어서 오늘 못 올라갔던 ECS 종목이 또 뒤로 올라갔습니다. 얘도 원격 관련한 그런 쪽이거든요. 그 다음 닉네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면 학생들 등교도 문제가 되고 특히나 그 국방부에서 이번에 그 예비군 훈련하는 게 전부 취소된 것 같아요. 예비군이 취소되면서 그걸 그 원격 교육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격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돼버린 것 같아요. 회사도 이제 출근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하면서 원격으로 뭐 혹은 화상회의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원격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닌가. 단지 뭐 학생들 등교 못한다고 해서 원격 교육 이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원격 관련한 종목들 제가 좋아하는 그 알스포트라든가 알스포트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이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려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매도를 쳐서 누릅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못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보시면 봉이 한번 땡겨 올리고 나면 계속 눌러가지고 지치게 만든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쭉 땡겨 올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 저는 얘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알스포트 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닉네트라든가 ECS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제로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인공호흡기 관련주입니다. 맥ICS인데요. 이 종목이 그 실적을 보면 실적하고 또 주가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 보는 편이기 때문에요. 중환자 혹은 신생아용 인공호흡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물량이 470만 주,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물량이. 물량 작을 때의 특징은 올라갈 때는 아주 강하게 쫙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확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잘 판단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적이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지금 계속 영업 적자가 나왔었죠. 근데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그 3월 달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탁월하게 나와버렸죠. 24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48억짜리가 240억으로 뛰고 영업이익이 더 탁월하죠. 110억이 나와버렸습니다. 순이익도 100억 정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완전히 뭐 실적이 대박난 그런 어떤 흐름이죠. 이 시젠이 급등할 그 실적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근데 왜 8월 15일날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왜 못 올라갔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못 올라가는 부분은 이미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을 해갖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확산세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서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하고 병상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돼간다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더 확진자가 이런 얘기하면 또 확진자 늘어나기를 바라느냐 이래버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들을 수용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지정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일반 병원을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응급실 같은 거 막 설치해가지고 환자를 막 수용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이 확진자가 급증해버린다면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응급 환자를 다루는 시설이 되려면 딱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인공호흡기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뭐였죠? 그거 항공기 엔진 만드는
보잉인가 뭐 하고 이쪽 회사에 인공호흡기를 만들으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인공호흡기가 환자들 중환자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폐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소호흡이 안 되면 바로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가 필수적인 거고, 그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는 확진자가 급증해서 중환자실 시설이 모자랄 경우에 그때 확진자를 그 중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말 동안에 추가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인공호흡기가 더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ICS를 얼마에 샀는가 하면요, 메가ICS를 한국화분 오늘 좀 노려봤었고요. 메가ICS를 46,150원에, 그러니까 46,150원이니까요. 와, 여기서 샀네요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되게 높은 데서 샀네요. 일찍 안 사고. 이거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거 코로나 확진자 숫자 나오고 나서 뭐가 오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인공호흡기 해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네요. 이렇게 높이 샀네요. 샀다가 바로 팔고 46,900원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았죠. 이거 뭐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메가이시스 46,150원 사서 46,9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샀는데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샀는 흔적이 왜 없죠? 아니구나. 이 메가이시스를 46,150원에 300만원치를 샀습니다. 300만원치 사가지고 조금씩 팔았어요. 지금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하고 지금 200만원치를 남겨놓은 상태네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제가 막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원치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이시스 매수했고요. 그 다음 알스포트도 마찬가지로 이 확진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이 중간에 제 꼬여버렸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알스포트하고 메가이시스 이 종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매수한 것만 알려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환불을 매수를 했습니다. 한 200만원치. 이건 왜 매수했냐면 중국의 외교관이 오늘 왔겠죠. 와서 21, 22, 23 이렇게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22까지인가요? 23까지로 치더라도 일단 일요일까지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종가에 잡은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 외교관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오는 날이니까 재료 노출을 해갖고 이제 밀린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도 부담일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시진핑 방한이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쭉 나왔는데 종가에 잡은 이유는 중국 외교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하더라도 한한령 해제 관련한 어떤 우호적인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그냥 조용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해준다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주말 동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반등할 때 이익 실현하자 이런 차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스페코를 또 잡았는데요. 스페코를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이 풍력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풍력 후발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꺾일 때 같이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하니까 바로 따라 올라갔고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수가 올라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이 밀려버리는 게 아마도 그 빅텍이 뒤로 밀리면서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 대장격이 밀리니까 얘는 부대장이니까 등달아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쟁 관련주가 뒤로 밀리더라도 스페코는 남북 경협주 쪽에도 해당이 되고 만약에 정시가 반등을 한다면 풍력 관련해서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그 김여정 씨가 대남 관련해서 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 그래서 조비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자꾸 이렇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한국카본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좋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원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실적이 매출이 126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달이 좋게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244억이 나왔습니다. 2배 나왔죠. 3월달보다 2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순이익이 18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원래 예상 수익을 벌써 거의 도달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리고 카본 뭐 이런 게 LNG선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단지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실적이 좋으니까 갭으로 뜨니까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손절시키는 기관이 아마 이런 나쁜 짓을 잘하니까요.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해갖고 확 눌러버렸죠. 그리고 누르고 나서 대충 이 정도에서 그 마무리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하락하는 날 같이 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날 내려간 건 순전히 그래서 지수가 이만큼 쭉 빠지니까 덩달아서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반등하니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종목을 추가로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적으로 뉴스 잘 살펴보고 올라가지 싶은 어떤 테마의 종목들을 잘 잡아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끝냈고요. 티플렉스는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티플렉스는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실수했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있었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섞였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 관련한 부분은, 뭐 2차전지 관련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건 시장이 불안하면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 뒤로 밀려버린 거고요.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중국에서 어제 나온 걸 제가 못 봤었어요. 중국에서 다른 루트로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아직까지 그쪽으로 재료가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대선 관련주 중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급등까지는 아니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들이 꺾이는 날이었습니다. 대장격이었던 오리엔트 바이오도 뒤로 밀렸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어디가 버렸죠? 티플렉스도 그런 연유로 해서 세 가지 재료 정도로 봤는데요. 실적이 좋다는 부분,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 이재명 지사 관련주 이 세 부분이 전부 다가 꽝돼버리는 바람에 진작에 털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최근에 어제 손실 볼 때도 티플렉스로 손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종목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상당히 손실을 많이 받고 오늘부로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 치기 전에는 이 종목은 관심에서 완전히 빼겠습니다. 미중 갈등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 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한 부분에 대한 또 한 가지 있네요. 아까 그 말씀드린 인공호흡기 관련한 부분에서요. 제가 메가이시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메가이시스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잡았는데 이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파버나인이라고. 이 종목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그 가전제품 테두리 같은 거, TV 같으면 옆에 테두리 이 부분 있죠. 그 다음 그 뭐죠? 그거 뭐 주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세워놓는 거. 샤이니즈인가 뭔가 그 테두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뭘 또 하느냐 하면 메가이시스하고 공동으로 인공호흡기 제작하는 이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파버나인도 인공호흡기 쪽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 물량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때 확 빠져버렸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인공호흡기 쪽으로 하려면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었어요. 사실은. 얘가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메가이시스가 뒤를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파버나인이 뒤로 밀릴 때 뒤로 이렇게 밀릴 때 메가이시스가 뒤로 밀렸었어요. 같이 밀렸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파버나인은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헤매고 있죠. 이렇게 있는데 메가이시스는 위로 땡겨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인공호흡기 관련해서는 메가이시스가 대장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뭐 방송 길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전날 45만원 벌고 어제 64만원 손실 났는데, 제가 부도난 줄 알았습니다. 댓글에 그 엄청난, 물론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심각한 정도로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참,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운이 없었던 이유는, 티플렉스가 아침에 상승해갖고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하고, 그따가 또, 이 차 한 불 매도해봤는데 그게 반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역방향 타버리는 바람에 그게 속상해가지고 어제 그 했던 거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손실난 금액 그런 거는 뭐, 또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잔고는 997만원입니다. 다시 안정을 찾아서 997만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7월에 좀 슬럼프로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몰빵 매매하면서 손실이 났었고요. 그 다음 7월 말부터 분할 매수하면서부터 안정을 찾고 나서 8월달에 지금 계속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에 수익이 14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 벌어가 뭐 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손실 나는 정도의 비참한 실력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따갑게 비난하는 쪽으로 보실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66만원을 해서 지금 거의 997만원이고요. 어제 그건 제가 개인적인 속상함이지 어쩔 수 없는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97만원 잔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 외교관이 방한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이 과연 2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2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는 거기 교인들은 좀 각성해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막 그 확진한 사람 태워 가려고 왔는데 태우러 온 사람을 막 껴안아 버리고 차에 침 뱉어 버리고 얘가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너무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쪽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쪽은 좀 이상한 집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이비 같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도 조금 정신적인 이상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조금 사이코 기질이 있는 것 같고, 그쪽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어떻게든 뭐 강제로 하든지 뭘 하든 간에 다 찾아갖고 검사하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제 10명이가 나왔었는데 오늘 거기에 연결돼 갖고 17명 정도가 나왔다고 봤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큽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놀랐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 그 제일 중앙에 앉아갖고 제가 기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랬던 거기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주말 지내고 월요일 장 끝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